저는 평양예술단 출신 무용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고 가장 두려웠지만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무용수로 산다는 것.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을 결심했는지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북한과 한국에 대한 모든 인식이 바뀔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을 위한 희망의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5살 때부터 동네 소학교 예술소조에서 춤을 배웠고 선생님들은 제게 재능이 있다고 했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예술인으로 선발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이었으니까요. 12살 저는 평양예술단 산하무용학원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날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딸이 수령님을 위해 춤을 추게 되었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최고의 시설, 최고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침 5시 기상, 6시부터 오전 훈련, 점심 30분, 오후 훈련은 밤 10시까지. 다리를 180도 벌리는 연습을 할 때 선생님들은 우리 등에 올라탔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혁명 정신이 부족하다며 혼이 났죠. 발가락이 터지고 피가 나고 발톱이 빠지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춤이 좋았습니다. 무대에 서는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18살 저는 정식 평양예술단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평양예술단은 북한 최고의 예술단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김정은 동지가 참석하는 행사에서 공연했고 외국 귀빈들 앞에서도 춤을 췄습니다. 배급도 일반 주민들보다 좋았습니다. 쌀도 더 받았고 옥수수가 아닌 흰쌀밥을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무용수로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일들. 이건 정말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당 간부들의 연회에 동원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공연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아시겠죠? 술시 중 접대,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 거부하면 예술단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탄광이나 농장으로 보내지죠.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편입니다.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주요 공연에 계속 투입되었고 그런 자리에 덜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같이 춤을 배웠던 언니 한 명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당 고위 간부의 별장으로 보내졌다고 하더군요. 그 언니는 그 후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 친구는 강제로 낙태를 당했고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무대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 친구도 예술단에서 쫓겨났고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이게 정말 수령님을 위한 춤일까? 하지만 의심하는 것조차 죄였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간직해야 했죠.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우리 예술단은 중국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공연을 했죠. 중국,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길거리에는 자동차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점마다 물건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물론 감시를 받았습니다. 항상 보이부 요원들이 따라다녔고
단독 행동은 금지되었죠.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한 중국인 스태프가 제게 뭔가를 슬쩍 건넸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제 손에 USB를 쥐어주면서 그 사람은 중국어로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조금 알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당신 같은 무용수 나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나만 영상물을 소지하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USB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본능적으로 느낀 걸까요? 북한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그 USB를 숨겼습니다. 속옷 안쪽에 꿰매 넣었죠. 3개월 후 기회가 왔습니다. 명절 휴가로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은 친척 집에 가셨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보자. 딱 한 번만.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 밖에서 누가 오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USB 안에는 한국 드라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나빌레라였습니다. 발레리나 이야기였어요. 화면을 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화질,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그 안에 펼쳐진 세상. 드라마 속 서울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 굶주림에 허덕이는 곳, 미군에게 짓밟히는 비참한 땅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서울은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길거리마다 넘쳐나는 자동차들, 화려한 상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웃고 있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 할아버지는 70살에 발레를 시작합니다. 70살에 자신이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70살이면 이미 늙어서 일도 못하고 배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을 위해, 수령님을 위해 뭔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춤을 췄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춤이구나.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춤을 출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춤을 추고 있는가? 내 춤은 진짜 내 것인가? 리허설 중에도 공연 중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예술단의 선배 언니였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제가 존경하던 무용수였죠. 어느 날 밤 그 언니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너 뭔가 봤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이 달라졌어. 나도 알아. 그날 밤 그 언니는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도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밀수입된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그 후로 계속 탈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같이 가자. 같이 나가자.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둘 다 미쳐. 저는 망설였습니다. 탈북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북한에서 탈북은 곧 죽음입니다. 국경을 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 소행. 아니, 운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가족들은 연좌제로 전부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부모님, 오빠,
동생, 모두 쟤 때문에. 언니, 저는 가족이 있어요. 나도 있어.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그 언니가 사라졌습니다. 예술단에서, 기숙사에서, 평양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중간에 잡힌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보위부 사람들이 예술단에 왔습니다. 모든 무용수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동무들 잘 들으시오. 반역자가 한 명 도주했소. 그 반역자와 친했던 사람은 즉시 신고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동조자로 간주할 것이오. 특히 김아무개 동무, 반역자와 자주 어울렸다는 보고가 있어 내일 보위부로 출두하시오. 제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내일 보위부에 가면 고문을 당할 겁니다. 자백을 강요받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설사 풀려난다 해도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도망치다 죽자. 여기서 고문당하고 굶어 죽고 서서히 죽느니 차라리 탈북하다 총 맞아 죽는 게 낫다. 새벽 4시 저는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탈북 경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브로커 연락처를 알려줬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넌 꼭 살아남아. 저는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중국 국경과 가장 가까운 지역. 신분증 검사가 있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무, 어디 가시오? 친척 집에 갑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셔서요. 통행증은 여기 있습니다. 통행증은 위조였습니다. 그 언니가 준 거였죠. 어떻게 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산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브로커와의 접선 장소는 시장 뒤편 버려진 창고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용수? 네, 돈은? 여기 적은데. 이게 전부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브로커는 한숨을 한 번 쉬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 12시 강 상류 쪽으로 가. 거기서 내가 신호를 보낼 거야. 손전등 불빛 3번. 그럼 너도 3번 흔들어. 알겠어? 네, 그리고 명심해. 강을 건널 때 절대 소리 내지 마. 북한 경비병들이 순찰 돈다. 들키면 총 쏜다. 알겠어? 밤 12시 두만강 상류.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2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얇은 부분이 있었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1번, 2번, 3번. 저도 손전등을 켰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얼음 위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감촉.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거기 누구냐? 서라! 북한 경비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무용수로서 단련된 다리로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총알이 박히는 소리, 제 숨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다리가 얼음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정말 차가웠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팔로, 다리로, 온몸으로 헤엄쳐서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빨리 와! 중국 쪽에서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태웠습니다. 트럭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또 다른 지옥이었으니까요. 중국에서의 3개월. 그건 정말 말하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브로커의 집 지하실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니까요. 음식은 하루에 한 번. 화장실은 양동이. 창문도 없는 어두운 방에서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한 걸까? 차라리 북한에 남아서 죽을 걸.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반드시 한국에 가야 해. 그 드라마 속 세상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 3개월 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경로가 확보됐어.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간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그렇게 저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중국, 라오스, 태국.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죽거나 잡히는지 봤습니다. 같이 출발했던 사람 중 한 명은 중국 공안에 잡혔습니다. 또 한 명은 라오스 정글에서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2020년 2월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 그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다. 나 살았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제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은 날, 공항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현대적이었습니다. 북한의 평양순환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모두들 휴대폰을 보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안내 요원들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하나원. 탈북자들이 거쳐가는 정착교육시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 금융 교육, 문화 교육.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거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하나원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화장실 휴지는 각자 챙겨가는 겁니다. 공공 화장실에 휴지를 두면 그날로 다 사라집니다. 누가 다 가져가니까요. 심지어 비누까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휴지가 있어요. 비누도 있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지? 집에 가져가면 쓸 수 있는데. 그게 제 처음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휴지가 너무 흔해서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걸. 하나원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을 때 자전거가 거리에 그냥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물쇠만 채우고요. 왜 집에 안 가져가지? 누가 훔쳐갈 텐데. 북한에서는 자전거를 밖에 두면 그날로 사라집니다. 타이어도 없어지고 안장도 없어지고 심지어 프레임까지 뜯어갑니다. 북한에서 자동차는 극소수만 가지고 있고 그마저도 밖에 주차하면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가 없어지고 배터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전거가 그냥 있어요. 며칠을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안 훔쳐가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제가 북한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평양에서 살았고 예술단이라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터넷이 모든 집에 있습니다. 와이파이라는 게 있어서 공짜로 인터넷을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앱으로 시키면 30분 안에 집 앞까지 옵니다. 지하철이 몇 분마다 한 번씩 옵니다. 병원에 가면 MRI, CT 같은 최첨단 장비로 검사를 합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과자만 해도 수백 종류, 음료수도 수백 종류.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경험한 20년의 변화보다 한국에서 6개월 동안 본 변화가 더 컸습니다. 한국은 매년, 매달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생기고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북한은 제가 5살 때 봤던 평양이나 20살 때 봤던 평양이나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40년, 아니, 어쩌면 5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는지.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60년 동안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K-팝 드라마,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같은 6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권력을 세습하면서 나라를 망쳤습니다. 핵무기 개발한답시고 돈을 쏟아부었고 주민들은 굶어 죽고 탄광에서, 농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갑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꿈을 꾸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북한 사람들은 오늘 먹을 밥도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인가요? 김씨 일가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북한을 망쳤습니다. 제 친구들, 제 선후배들, 제 가족들 모두가 그 독재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북한에는 마약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빙두,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냥 얼음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밀수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북한 정부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외화벌이용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북한 내부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들 중에도 빙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잠시라도 잊고 싶어서 빙두를 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기 힘듭니다. 그렇게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결국 죽어갑니다. 한국에 와서 마약 단속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놀랐습니다. 연예인이 마약했다고 하면 인생이 끝장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너무 흔합니다. 심지어 단속하는 보안원들도 뇌물로 빙두를 받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한국에 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정착금을 받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 약 8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처음에는 와, 이렇게 많은 돈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서울은 전세가 평균 2억이 넘습니다. 월세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에서 70만 원, 8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곽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 한 중소도시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남은 돈 3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무용수로 20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북한 예술단 출신? 회사에서는 아 그래요? 하고 끝입니다. 자격증도 없고 학력도 인정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알바, 청소.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한 달 일하면 약 180만 원. 여기서 세금 떼고 보험료 떼고 나면 160만 원 정도. 월세 40만 원 내고 밥 먹고 교통비 쓰고 휴대폰 요금 내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오케이, 쏘리.
땡큐. 뭐 이건 그렇다 쳐도 브런치 먹으러 갈래? 이거 디테일이 좋네. 컨셉이 뭐야? 스케줄 확인해봐. 핵꿀잼이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브런치? 디테일? 컨셉? 스케줄? 다 영어잖아요. 북한에서는 영어 단어를 쓰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대신 컴퓨터, 버스 대신 버스. 이렇게 북한식으로 발음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영어가 일상 언어에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적응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국 통일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물론 그게 김씨 일가의 통일, 즉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거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걸 강조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통일을 간절히 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통일 비용 부담할 의향 있으세요? 6명에게 물어봤습니다. 5명은 통일 비용? 한 푼도 안 낼 건데요. 한 명은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인데 통일은 해야 하지 않나요? 그들의 대답은 민족이 밥 먹여줘요? 저희 가족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북한 사람들까지 먹여 살려야 해요? 세금도 충분히 많이 내는데 통일 비용까지 내라고요?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한국도 취업 경쟁 심하고 집값 비싸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 2,500만 명을 떠안으라고 하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우리 잘못인가? 김씨 일가가 나라를 망쳤는데 왜 북한 주민들이 외면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가벼운 얘기인데요. 북한에서는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한 남자가 잘생기고 여자는 북한 여자가 예쁘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아니, 남한 여자들이 훨씬 예쁩니다. 주말에 강남 거리를 걸어봤는데 여자들이 다들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피부도 좋고 화장도 잘하고 이게 같은 민족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화장 기술이 좋고 성형수술도 발달했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영양 상태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고기, 우유, 과일, 채소 골고루 먹고 자랍니다. 북한 사람들은 옥수수, 감자, 나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체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키가 160cm인데 북한에서는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이거나 약간 큰 편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버스를 타면 여자들 중에서도 작은 편입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170cm 후반, 180cm대입니다. 심지어 여고생들도 저보다 큰 애들이 많습니다. 영양 상태로 인해 민족의 유전 형질까지 변한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 여자들은 북한 남자들을 남자로 안 볼 것 같습니다.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하고 반대로 북한 여자들은 다 남한으로 시집 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탈북자 여자친구들 5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통일되면 북한 가서 살 수 있어? 5명 모두 절대 못 가요. 여기서 살다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알면서 왜 물어봐요? 절대 못 산다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용수였는데 20년 동안 춤을 췄는데 이대로 포기하는 게 맞나?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현대무용단의 공연 영상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추고 싶다.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 다음 날 저는 그 무용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탈북자인데요. 북한에서 무용수였습니다. 오디션 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놀란 듯 했습니다. 탈북자요? 북한에서 무용수를? 네. 평양예술단에서 20년 일했습니다. 아, 일단 한번 와보시겠어요? 일주일 후 저는 그 무용단을 찾아갔습니다. 오디션은 간단했습니다. 즉흥 춤을 춰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췄던 춤이 아니라 제가 진짜 추고 싶었던 춤을 췄습니다. 자유롭게 제 감정을 담아서 제 이야기를 담아서 탈북의 고통,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모든 걸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춤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합격입니다.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게 울었습니다. 나는 다시 무용수가 되었다. 나는 다시 춤을 출 수 있다. 현재 저는 그 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편의점 알바보다 조금 나은 정도죠.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무대에 설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춤이구나. 이게 진짜 자유구나. 북한에서는 수령님을 위해, 당을 위해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을 위해, 관객을 위해, 예술을 위해 춤을 춥니다. 최근에 제 첫 번째 동무 공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두만강을 넘어서 탈북 과정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공연 후 한 관객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모든 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한국에 온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가족들의 꿈을. 제가 탈북한 후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오빠, 동생, 연좌죄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수도 있고 강제 이주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는 가족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매일 밤 자문합니다. 나는 이기적인 인간인가? 내 자유를 위해 가족을 버린 건가? 하지만 또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살아남아야 했어. 나라도 살아남았어. 북한의 진실을 알려야 해. 그게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야.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합니다.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요. 동생이 잘 자라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이 잘 살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몇 달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 북한 말투를 고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동무 대신 친구, 일군 대신 직원, 시다 대신 쉽다. 억양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가끔 실수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이것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앱이 뭔지, 카카오톡이 뭔지, 인스타그램이 뭔지 하나하나 다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에 제 춤 영상도 올립니다. 팔로워가 5만 명이나 됩니다.
재정 관리. 월급 20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월세 40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공과금 10만 원, 보험료 15만 원, 기타 20만 원, 총 140만 원, 남은 60만 원은 저축합니다. 1년에 720만 원, 5년 모으면 3,600만 원.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북한에서는 만성 영양실조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골밀도가 60대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제 나이가 28살인데도요. 빈혈도 심했고 치아도 많이 상했습니다. 지금은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병원 다니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한국 친구들을 사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대화 주제도 다릅니다. 그들은 K-팝 드라마, 게임, 여행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대신 저는 제 경험을 나눕니다. 북한의 모습, 탈북 과정, 적응 과정. 대부분의 한국 친구들은 정말 관심 있게 들어줍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대답합니다. 용기가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제 이야기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탈북자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탈북자 A씨 전직 교사. 북한에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학을 가려고 했지만 나이가 40대라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학원에서 북한 사투리로 한국사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재미있어 한다고 합니다. 탈북자 B씨 전직 의사. 북한에서 의사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의사면허 시험을 봤지만 탈락했습니다. 한국 의학 지식이 북한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C씨 전직 군인. 북한군 대위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용역회사 경비로 일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교였는데 여기서는 경비원이네요.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탈북자 D씨 20대 여성.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중국 농촌 남자에게 팔려갔고 3년 동안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임신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탈출에 성공했고 한국에 왔습니다. 아이는 중국에 두고 왔습니다. 매일 울면서 말합니다. 내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게 탈북자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것. 한국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모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미사일 발사, 핵실험, 그것만 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웃고, 울고,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독재 정권 아래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강연으로, 인터뷰로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북한을 잊지 말아주세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최근에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북한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뉴스에서는 그냥 미사일 쏘는 나쁜 나라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 학생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각을 바꿀 수 있구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통일이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언젠가는 북한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날이 오면 저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극장 무대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룡님을 위한 춤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춤을, 평화를 위한 춤을, 통일을 위한 춤을 추고 싶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제 후배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도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너희도 꿈을 꿀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견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춤추고 말하고 알리고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울었고 후회했고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북한에서 죽을 걸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숨 쉬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탈북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죽음을 넘어왔으니까요. 두만강의 얼음물, 중국 공안의 추격, 라오스 정글의 위험 모두 넘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어려움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을 기억해 주세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올 때 미사일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봐주세요. 탈북자들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운이 나빠서 북한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우리의 말투가 이상해도, 우리의 행동이 서툴러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해 주세요. 언젠가는 통일이 됩니다.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춤을 춥니다. 한국의 무대에서, 자유의 땅에서 제가 추고 싶은 춤을 춥니다. 북한에 있는 제 가족들이, 제 친구들이, 제 후배들이 언젠가는 저처럼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저는 계속 춤추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이 채널 두만강 스토리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이 두만강 스토리 채널에서 저 같은 탈북 세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